안녕하세요. 후텁지근한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요새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강화되고 자꾸 새로운 법안이 나오고 있어서 임차인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다 보니 문득 10여 년 전 제가 중개했었던 집인데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했던 사건이 하나 떠올라서 공유해 봅니다. 이 사건은 소액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매가 들어왔는데 법원에서 이 소액 임차인을 진정한 임차인으로 보지 않고 임대인과 짜고 들어온 가장 임차인으로 판단해서 소액 보증금 한 푼도 못 받은 경우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집 임대인은 경매 낙찰받아서 빌라 몇 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계약할 때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매로 낙찰받은 집이 늘 그렇듯 집 담보대출액이 어마어마해요. 보통 집담보대출이 60에서 70% 정도라고 하면 경매는 낙찰가의 90%까지 해줬거든요. 거기다 채권 최고액으로 120% 설정되니까 시세보다 채권 최고액이 더 많이 설정되는 게 보통이었죠. 그리고 얼마를 갚았는지 이자를 연체를 했는지 등기상에 나와 있지도 않고 임대인이 이런 걸 오픈하지 않으니까 뭐 중개사 조상이라고 해도 알 길이 없어요. 오래된 빌라였는데 연식이 91년식인가 했던 집이라 그 당시 집 시세가 8천만 원 정도였다면 채권 최고액이 9천만 원이 넘게 설정되어 있었어요. 임차인은 머리도 희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기르시고 점잖은 할아버지셨는데 글 쓰시는 작가분이셨어요. 여러 집을 봤는데 이 집이 밝아서 좋다고 하필 이 후줄근한 집으로 계약을 하시겠대요. 보통 집을 본 이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는데 채권 최고액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께 시세보다 대출이 많다고 그래도 계약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봤는데 크게 개의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100% 안전하다는 말씀은 안 드려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의 부정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거든요. 이 시기에는 최우선 변제액이 인천 같은 경우에 2,200만 원에 해당하는 빌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훨씬 이전부터 이미 최우선 변제권만 중개하는 부동산들이 있었거든요. 최우선 변제 중개란 일부러 대출 풀로 받아서 이미 시세보다 근저당이 더 많이 설정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전세 2,200만 원에 임차인과 계약을 해요. 그렇게 해서 대출액과 2,200만 원을 다 합쳐서 집 시세보다 더 많은 돈을 날로 먹고 이자 한 푼 안 내고 경매 넘겨버려요. 경매 넘어가도 임차인은 낙찰가에서 국세나 물건에 관한 세금을 제하고 2분의 1 한도 내에서 2,200만 원 최우선 변제로 받아가니까 돈 빌려준 은행들은 대출금 회수액이 2,200만 원만큼 줄어드는 거죠. 정말 사기꾼들은 법을 너무 잘 이용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깡통전세 사건도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최우선 변제 된다니까 싼 맛에 계약하는. 이런 짜고 치는 고스톱 사례들이 많아지고 은행 부실이 많아지니까 은행들이 채권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사해행위에 의한 가장 임차인이다라고 일단은 걸고 넘어져서 법원에서 그래 사해행위 맞아 그렇게 판결이 나면 최우선 변제 안 해줘도 되고 아니야 그러면 변제해주고 남은 경락금만 가져가고. 근데 500만 원이면 워낙 소액이고 계약에 의한 적법한 임차인이고 임대인과 친분이 있는 관계도 아니고 해서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됐는데 임대인이 자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 집으로 되어 있다고 우편물 오면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 두 세대가 전입될 수 없다. 동사무소에서 혹시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임차인이 순위가 밀리게 되니 임대인에게 전입을 빼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전입을 뺄 곳을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임대인과 주소가 같이 돼 있으면 제3자가 봤을 때 당연히 짜고 들어온 가장 임차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염려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임차인께도 당부했어요. 혹시 임대인이 미적거리면 주소지 옮겨가라고 계속 재촉하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 3년 지난 것 같은데 어느 날 이 작가 할아버지께서 오셨어요. 법원에서 경매 우편물이 왔다고. 그런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으니 소명을 해야 한대요. 저 너무 깜짝 놀랐죠. 왜요? 왜 적법한 임차인인데 변제를 못 해준대요? 그랬더니 그간 내용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내용이 정확히 다 기억나진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법원에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저보고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가야죠.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면 하고 증인으로 오라면 가고 다 할 생각이었죠. 일단 소명자료 제출하러 법원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임차인께서 오히려 일하시는데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죄송한 거예요. 그때 그 심정이란. 법원 안에 들어갔는데 경매계가 많더라고요. 이 사건이 할당된 곳이 경매 12개인가 20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경매계에 있는 담당 직원이 처음부터 인상을 쓰면서 저기 가서 작성해오라고 쌀쌀맞게 구는 거예요. 피해자는 이쪽인데 무슨 범죄자한테 하듯이 기분이 상했는데 꾹 참았어요. 나이는 한 40대 초로 보이는 소갈머리 없는 싸가지 같으니라고. 민머리 흉보는 거 아니고요.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경매계 분들께 작성법 물어보니까 친절히 알려주시더라고요. 우리 담당하는 나부랭이가 제일 싸가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성하고 공과금 그동안 낸 영수증하고 계약 잔금 시 돈 오고 간 거래는 그 당시에 100만 원 수표 내장과 현금을 가져오셔서 기억하는 대로 적어서 냈는데, 이 나부랭이가 소명자를 보면서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 큰 돈을 현금으로 갖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냐면서 또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 500만 원이 큰 돈인지 아닌지 크다고 현금이나 수표로 거래하지 말란 법 있나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그 당시만 해도 수표랑 섞어서 가지고 오거나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매계 나부랭이가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뻔하다는 듯이 말을 툭툭 뱉는 거예요. 저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수표와 현금 가져온 거 맞다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적은 거라고 했죠. 제 일 같았으면 참지 못하고 너 소속 직급 이름 뭐냐고 물어보고 난리치고 바로 민원 접수했을 텐데, 괜히 이분께 불이익 갈까봐 가까스로 참고 있는데 이 나부랭이가 또 들으라는 듯이 내뱉는 거예요. 암튼 중개사들이 문제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계약이나 하고. 그니까 안 봐도 뻔하다. 중개사들이 다 사기쳐서 중개한다는 뉘앙스인 거예요. 살면서 내 평생 그런 치욕은 처음이었어요. 임차인 할아버지도 옆에서 그 얘기 들으시고 오히려 저한테 미안해 하시는 눈치고, 다른 경매계 직원들도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꾹 참았죠. 한 푼이라도 건지자 이 생각으로. 전 제가 받은 모욕보다 이분이 돈을 못 받을까 봐 더 걱정이었거든요. 법원에서 서류 접수하고 좀 기다리는데 그간 얘기를 들어보니 이 임대인이 전입도 안 빼가고 중간에 보증금을 더 올려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느낌이 안 좋아서 올려줄 돈이 없다고 거절했었나 봐요. 그러더니 이 사단이 난 거죠. 그 이후에 임대인 전화도 안 받고 보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법원 앞에서 헤어지는데 흰 봉투를 미리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받을 수 없다고 한사코 거절했는데, 여기까지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식사나 하시라고 굳이 주시는 거예요. 어르신이 자꾸 주시는데 안 받을 수 없고 해서 결국 받아서 마음이 만신창이가 돼서 사무실을 들어왔는데, 나중에 열어보니 10만 원이나 넣어주신 거예요. 진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이후에 모든 증빙 자료 찾아서 법원에 한 번 더 제출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임차인께서 오셨는데 한 푼도 못 받았대요. 벌써 확정 판결이 된 걸 알려주러 오셨더라고요. 재판 때 부르시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법원에 와서 신경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자꾸 시간 뺏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연락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알았으면 그때 경매계에 있던 그 나부랑이한테 시원하게 욕이라도 했을 텐데, 우리가 짜고 사기치는 거 네 눈으로 봤냐고, 뭘 안다고 함부로 편견을 갖고 사기꾼으로 몰아가냐고 이렇게 할 말 다 했을 텐데, 이래저래 분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제가 재판 과정을 지켜보지 않아서 이분께 얘기만 들었는데, 이분이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임대인 주민등록이 이 집에 선순위로 돼 있고, 그 이후에 세입자가 전입했고, 계약 당시에 채권 채고액이 이미 많았는데 알고 계약했다고 법원에서 가장 임차인으로 보고 판결을 했던 것 같아요. 전기수도 가스 등 공과금도 이분이 이체한 내역 증빙도 있고 중개사가 계약 당시 내용도 상세히 첨부했는데, 그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대인이 미리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경우인데, 몇 가지가 부합한다고 가장 임차인 취급을 한다는 건 이미 자기들이 갖고 있는 편견의 틀에 어거지로 짜맞추는 거잖아요. 법은 힘없는 개인의 편이 아니더라고요. 돈 있고 힘 있는 기관이나 은행 편이죠. 막말로 사기를 칠 거였으면 2,200만 원 풀로다 땡겨서 단기간에 해먹고 날랐겠죠. 500만 원 사기치자고 3년을 몇 명이서 작당했겠습니까? 이 경험으로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죠. 모든 돈거래는 현금거래 말고 계좌이체 증거를 남겨라.
그리고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내가 계약한 이상 전입은 나만 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처럼 500만 원 그 큰 돈을 요즘 세상에 누가 현금으로 들고 다니냐고 짓거리는 나부랭이가 있으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금전거래는 계좌이체로 하세요. 그때 그 경매계 나부랭이 같은 인간들에게 꼭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말 함부로 하고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결국 자기 인생이 피폐해진다는 사실을 부디 알아차렸으면 좋겠다고요. 분명히 부메랑이 돼서 돌려받게 돼 있습니다. 제가 좀 살아보니 세상 이치가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참 이후에 그 집 경매 낙찰자가 집이 오래돼서 수리비도 많이 들고 입주할 것도 아니라서 그냥 할아버지 거주하시라고 하셨대요. 보증금만 못 받고 그냥 그대로 월세로 쭉 사셨는데 지금은 어찌 되셨는지 저도 이사를 해서 잘 모릅니다. 올해로 18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오점이고 마음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훈, 돈거래는 계좌이체 근거를 남겨놓을 것.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